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용이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명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리 다시 떠올려 보시면 공명 구조는 비편재 전자, 나란히 이어져 있는 표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죠. 비편재 전자의 비편재화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공명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비편재화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경우를 1번부터 6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갈로 3번하고 방갈로 3번 다음에 방갈로 4번인데 5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 넘버링을 5번을 4번으로 바꾸셔야 되네. 먼저 방갈로 3번 내용부터 볼게요. 그 밑에 방갈로 5번을 4번으로 바꾸십시오. 먼저 이 내용은 뭐냐면 방갈로 3번 내용은 어떤 A, B 두 화합물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관계가 공명구조 관계냐 아니냐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공명구조 관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정의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공명구조 정의는 전자의 비편재화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공명구조는 오직 비편재 전자의 이동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이동이나 어떤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공명구조는 비편재 전자의 이동만을 허용하는 것이 공명구조다. 그 외에 어떤 이동이나 어떤 변화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둘 간의 관계가 공명구조 관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원자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격구조식으로 보면 원자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소 원자 하나가 이동해야 가가 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탄소는 CH2입니다. 수소 두 개가 있고 오른쪽은 양이온 탄소니까 수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CH2, CH2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CH3입니다. 그래서 왼쪽 화합물이 오른쪽 화합물이 되려면 이 위치에서 오른쪽 위치로 수소 하나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탄소, 수소를 다 표현한 그림을 보시면, 자, 왼쪽은 여기 CH2, 오른쪽 CH2인데 이쪽이 CH3죠. 그래서 왼쪽 화합물이 오른쪽 화합물이 되려면 여기 수소 하나가 결합이 끊어지면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소 원자 이 번호로 표현하면 1, 2, 3, 4 탄소 번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 화합물이 오른쪽 화합물이 되려면 3번 위치에 있는 수소가 4번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쪽 화학종이 되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이동이 있거나 또는 다른 원자 그룹이 이동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나 원자단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은 공명구조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는 결합의 연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4장에서 다루겠지만 구조 이성주체 관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는 분자식은 같지만 결합의 연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공명구조 관계가 아니라 구조 이성주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명구조 관계냐 아니냐라는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공명구조는 전자의 비편재화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비편재 전자의 이동만을 허용하는 것이 공명구조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동이나 어떤 변화도 없어야 된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원자나 원자단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은 공명구조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갈로 4번 내용은 제목 보시면 공명구조는 일반적으로 원자과 규칙을 따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과 규칙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옆에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이 의미는 이주기 원자는 옥텟 초과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어두십시오. 이주기 원자는 옥텟 초과가 그러니까 8전자 옥텟 초과가 불가능하다. 이주기 원자는 2p 오비탈 하나와 2s 오비탈 하나와 2p 오비탈 3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꽉 채워져 봐야 8전자입니다. 8전자 이상의 전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세테이트를 예를 들면 앞에서 공명구조 그렸던 화합물이죠. 파이결합 그리고 파이결합 옆에 비공유 전자상 이 비편재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구조 그리면 지금 이 탄소가 결합이 4개이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시켜서 결합선을 하나를 더 늘려버리면 결합이 4개가 아니라 결합이 5개가 됩니다. 그러면 10전자가 되죠.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는 2주기 원자이기 때문에 옥텟을 초과하는 이런 공명 구조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공명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공명 구조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결합선을 늘리면 여기는 파이 결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파이 전자상이. 그러면 이런 공명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명 구조를 밑에 공명 구조를 그려야 되고 오른쪽 이 공명 구조는 옥텟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공명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공명 혼성체. 공명 이론에서 또 아셔야 되는 용어가 공명 혼성체입니다. 공명 혼성체는 그 제목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방갈로 1번. 각 공명 구조는 어느 구조도 실제 분자나 이온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구조라고 했죠. 실제 구조는 이들 구조의 혼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여도를 고려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구조들의 혼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고 이것을 공명 혼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젠을 예를 들면 자, 벤젠은 파이 결합 3개가 쫙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는데 실제 구조는 이 구조도 아니고 이 구조도 아니고 두 공명 구조의 평균입니다. 그것을 공명 혼성체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이 전자 6개가 6개 탄소에 걸쳐서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공명 혼성체라고 표현하고 이 공명 혼성체가 실제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실제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 파이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명 혼성체로 표현해도 되지만 보통 이 전자가 비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통 공명 구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명 구조를 보시고 실제 구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각각의 공명 구조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결합을 제가 A라고 표현하고 이 결합을 B라고 표현할게요. 만약에 공명 구조 그릴 수 없고 딱 이 그림대로 편제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A는 전형적인 단일 결합 길이를 가지고 B는 전형적인 이중 결합 길이를 가지겠죠. 그런데 실제 구조가 얘도 아니고 두 공명 구조의 평균이듯이 결합 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니고 각각의 공명 구조가 안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여도는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결합 성격을 50%를 가지고 이중 결합 성격을 50%를 가집니다. 그래서 A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평균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그 사이에 해당이 되는 1.5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은 하나는 단일 결합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은 1.5 결합, 결합 차수는 1.5 결합으로 결합 길이가 다 동일한 겁니다. 이런 공명 현상 때문에 결합 길이가 다 동일하고 그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그 사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 차수로 표현하면 1.5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아세테이트도 볼게요. 자, 이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고 따라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오른쪽 공명 구조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고 이렇게 3개의 원자에 걸쳐서 이렇게 비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전하는 하나인데 그 음전한 하나를 이 산소가 기여도가 50%니까 이 산소가 반을 가지고 이 산소가 기여도가 또 이 오른쪽 공명 구조가 50%니까 이 산소가 음전화 성질 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전화 하나인데 그 음전화 하나를 2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0.5가 되고 이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의 비편제화로 인해서 음전화 성질이 약화되면서 더 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정해지는 에너지 양이 공명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 차수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 산소 간의 결합이 이중 결합
성격이 50%고 단일 결합 성격이 50%이기 때문에 결합 차수로 표현하면 1.5결합이고 결합 길이로 표현하면 단일 결합 길이와 이중 결합 길이의 그 사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결합을 A라고 표현하고 이 결합을 B라고 표현했을 때 A, B가 결합 길이가 동일하겠죠. 단일 결합 성격 50%, 얘도 이중 결합 성격이 50%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카보네이트하고 밑에 오존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숙제를 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공명홍성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명홍성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카보네이트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앞에서 공명구조 그렸던 화합물입니다. 이 빨간색 전자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PO비탈에 속해져 있는 비편질 전자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오른쪽 공명구조가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전자쌍을 이동시키면 오른쪽 공명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전자가 이 4개의 원자에 걸쳐서 이렇게 비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산소부터 볼게요. 공명구조 3개가 다 안정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도가 33%, 33%, 3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공명구조 3개 중에 하나만 중성이고 2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음전하는 2개인데 이 산소가 3개 중에 2개가 마이너스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명구조 3개 중에 하나만 중성이고 나머지 2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역시 부분적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산소, 이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명구조 3개 중에 하나만 중성이고 나머지 2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하면 음전하는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는데 그 음전하 2개를 이 3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편제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전하가 비편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비편제 현상에 의해서 음전하가 더 중성에 더 가까워지면서 더 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오존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호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공명구조의 상대적인 안정도를 기호도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도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교재에 따라서는 참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여도, 기호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어떤 A와 B라는 화합물이 있고 이 두 화합물 간의 관계가 공명구조 관계라고 할게요. 자, 안정도를 따졌을 때 공명구조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사용하죠. 자, 안정도를 따졌을 때 두 공명구조가 안정도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도가 동일하면 기호도가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기호도가 50%고 오른쪽이 50%가 되겠죠. 안정도가 동일하면. 그래서 A 공명구조가 실제 구조의 50%를 기여하고 B 공명구조가 실제 구조의 50%를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부터 볼게요. 책에 보시면 방갈로 1번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세테이트. 하나만 예를 들게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 중에 1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서 공명구조 그렸던 화합물이죠. 자, 이 빨간색 전자가 비편제 전자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자, 오른쪽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고 자, 탄소, 산소 이중결합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도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고 산소가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도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실제 구조의 왼쪽 공명구조가 50%를 기여하고 오른쪽 공명구조가 50%를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두 산소가 다 부분적인 마이너스 0.5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산소가 다 부분적인 0.5였죠. 공명 혼성체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2번은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2번 같은 경우는 공명구조를 3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탄산이온이고 공명구조 3개 그릴 수 있는데 그 각각의 공명구조가 기호도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33.3, 33.3, 33.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전하는 하나인데 그 음전하 하나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산소 3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 혼성체로 표현하면 이 산소 하나당 부분적인 마이너스 0.3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더 중성에 가깝습니까? 1번 케이스는 산소 하나당 부분적인 마이너스 0.59, 2번은 공명구조 3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 산소 원자 하나당 부분적인 0.33이니까 얘가 더 중성에 가깝죠. 그래서 공명 에너지가 이쪽이 더 큰 겁니다. 2번이. 그래서 1번이 안정하냐, 2번이 안정하냐, 안정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공명구조 2개를 그릴 수 있는 화합물보다 공명구조 3개를 그릴 수 있는 화합물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처럼 공명구조를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화합물이 일반적으로 더 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 경우처럼 각각의 공명구조가 기호도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공명구조가 기호도가 동일하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가 같은 원자인 경우, 산소 같은 원자인 경우는 공명구조 개수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명구조 2개 그릴 수 있는 화합물보다 3개를 그릴 수 있는 화합물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기호도가 다르면 각각의 공명구조가 기호도가 다르면 공명구조 개수가 많다라고 해서 반드시 더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자, A, B 간의 관계가 공명구조 관계이고 두 공명구조 안정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A가 더 안정하고 B가 더 불안정합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더 안정한 공명구조가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합니다.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것은 실제 구조가 더 안정한 공명구조와 더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디가 안정하고 어디가 불안정한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규칙에서 1번, 2번, 3번 규칙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틀게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 자, 더 안정한 공명구조는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다 또는 참여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불안정한 공명구조는 기여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참여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제일 우선시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자, 하나의 공명구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다른 공명구조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공명구조가 옥텟을 만족하는데 하나는 전하 분리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가 없고요. 전하 분리가 없고 다른 공명구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 분리가 없는 공명구조가 더 안정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두 공명구조가 옥텟을 만족하는데 하나의 공명구조는 그러니까 둘 다 옥텟도 만족하고 둘 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는 전기의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전기의 음성도가 작은 원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러면 전기의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마이너스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더 높은 공명구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기의 음성도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촉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자라는 것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큰 원자라는 겁니다.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큰 원자가 전자가 풍부한 것이 즉 마이너스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겠죠. 그래서 그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두 공명구조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둘 다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하나는 전기의 음성도가 작은 원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다른 공명구조는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대입니다. 전기의 음성도가 작은 원자가 플러스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음전하를 띠고 있으면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자가 음전하를 갖는 것이 안정하고 양이온을 띠고 있으면 전기의 음성도가 더 작은 원자가 양이온을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래서 기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런 규칙 중에 1번, 2번, 3번 지침 중에 1번, 2번 규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고 1번, 3번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 규칙이 상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때 1번, 2번이 상충되거나 1번, 3번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규칙을 더 우선시해야 되냐면 교재에 표현된 것처럼 옥텟 규칙을 더 우선시하셔야 됩니다. 우선시해서 안정도를 비교하십시오.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제 화합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1번 규칙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 즉 옥텟수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카본헬기 화합물은 제가 전기음 송도가 높은 원자 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고 오른쪽 공명 구조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그 이유보다 얘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은 6전자라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작은 기호체고 왼쪽이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8전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훨씬 더 큰 기호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중심 원자, 이 왼쪽 화합물이 아세톤이라 불리는 화합물이죠. 아세톤에서 중심 원자를 탄소 대신에 황으로 바꾼 겁니다. 이 화합물은 저번 시간에 DMSO라고 해서 약자로 쓰는 이런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이메틸 솔폭사이드라고 불리는 화합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비공유 전자상은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심 원자 황이 비공유 전자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황은 16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어야 중성입니다. 근데 결합이 4개입니다. 그러면 전자 4개죠. 근데 얘가 중성입니다. 중성이 되려면 전자 6개를 가져야 되는데 전자 6개를 가지려면 비공유 전자상이 반드시 한 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이 한 쌍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 아세톤처럼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구조 그리면 자, 이렇게 오른쪽 공명구조가 되는데 생략된 비공유 전자상이 있기 때문에 왼쪽은 전자가 10전자입니다. 그런데 옥텟 규칙 예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지기 원자는 옥텟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8전자이기 때문에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공명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호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기호도가 높냐면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왼쪽도 기호도가 높지만 얘도 기호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얘는 왼쪽은 옥텟을 초과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호도가 높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지만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호도가 높습니다. 어디가 더 기호도가 높으냐는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호도는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 기호도하고 비교했을 때 기호도가 이쪽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극성이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왼쪽 아세톤이 극성이 더 크냐? DMSO가 극성이 더 크냐를 판단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는 이 공명 구조의 기호도가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효과가 공명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정확하게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판단할 때 공명 효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중요하고 그 경우는 제가 공명 이론 설명할 때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는 이런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크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아세톤이고 이게 예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하나는 DMSO입니다.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기의 음성도로만 따지면 탄소보다 황이 전기의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극성이 더 커야 됩니다. 카본 일기보다 SO 결합이 극성이 더 커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를 그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공명 구조를 가지는데 이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누가 더 높으냐를 따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했네. 이쪽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지. 그 공명 구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분리를 띠고 있는 공명 구조가 이 오른쪽 공명 구조입니다. 그 기호도가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고 얘는 옥텟을 생략된 비공유 전화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분리를 띠고 있는 이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쌍극장 모멘트가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쌍극장 모멘트 크기를 판단할 때 공명 효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기호도를 따져서 쌍극장 모멘트 크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더 몇 가지 더 중요한 케이스가 더 많이 있는데 그 경우는 제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 화합물의 기호도 한번 따져 볼게요. 탄소 양이온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헤테로 원자가 있으면 이 비공유 전자상은 비편재 전자다. 그래서 이동시켜서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경우가 1번 규칙하고 3번 규칙이 상충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십시오. 3번 규칙을 적용하면 둘 다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얘는 산소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이건 탄소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의 음성도가 탄소가 더 작기 때문에 전기의 음성도가 더 작은 탄소가 플러스 띠고 있는 이 왼쪽 공명 구조가 더 기호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3번 규칙을 보자면. 그런데 실제로는 오른쪽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공명 구조는 옥텟을 만족하고 왼쪽 공명 구조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탄소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생략된 수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3개니까 6전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생략된 수소 표현하면 결합이 4개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합니다. 8전자입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는 공명 구조가 더 안정하다. 즉 1번 규칙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1번, 2번이 상충되거나 1번, 3번이 상충되는 경우는 1번 규칙, 옥텟 규칙을 더 우선시해서 기호도를 판단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규칙, 2번 규칙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먼저 비편재 전자 표현할게요. 파이 결합 그리고 그 옆에 비공유 전자상 한 쌍. 비편재 전자고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 그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됩니다. 자, 두 공명 구조는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데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가 없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분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 분리를 띠고 있는 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낮고 왼쪽이 기호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자가 비편재 전자고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 구조 그리면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죠. 자, 두 공명 구조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을 봤더니 왼쪽은 질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오른쪽은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기의 음성도가 질소보다 산소가 전기의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자가 음전하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이 기호도가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는 탄소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더 안정하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자, 이 전자가 비편재 전자고 파이 결합 그리고 파이 결합 옆에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상 비편재 전자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자, 오른쪽 공명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공명 구조는 모두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여기는 질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여기는 탄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보다 전기의 음성도가 높은 질소가 마이너스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규칙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4번 규칙 같은 경우는 탄소 양이온 안정도 설명할 때 6장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탄소 양이온은 결합이 3개입니다. 자, 이 탄소 양이온에 탄소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탄소 하나, 수소 2개가 있으면 얘는 1차 탄소 양이온이고요. 탄소 2개, 수소 하나가 있으면 2차. 그리고 탄소만 3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3차입니다. 그 안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안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탄소 양이온이 아니라 탄소 라디칼인 경우도 차수를 똑같이 탄소가 몇 개가 결합하고 있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탄소 이렇게만 적어 두십시오. 탄소 양이온과 그리고 탄소 라디칼의 안정도는 1차, 2차, 3차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하면 자, 이런 알릴 자리 탄소 양이온입니다.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자리, 이 자리가 알릴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구조 그리면 오른쪽 공명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양이온은 탄소가 2개가 결합하고 있죠. 탄소 2개고 지금 생략된 수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차 알릴 자리고요. 그리고 이 탄소 양이온은 탄소 하나가 결합하고 있고 생략된 수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1차입니다. 그래서 1차보다 2차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왼쪽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더 높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규칙은 바로 밑에 제목이 방향축성에서 지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방향축성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13장에서도 더 자세하게 폭넓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벤젠고리는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향축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벤젠고리는 다 방향적 화합물이라는 것을 이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자리가 벤질 자리입니다. 벤질 자리 탄소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공명구조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공명구조 그리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띠는 공명구조,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띠는 공명구조,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 탄소가 플러스를 가는 공명구조, 이렇게 공명구조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명구조만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명구조는 이 육각형 고리가 방향축성이 다 깨어진, 방향축성이 무너진 그런 공명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향축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명구조는 방향축성이 여기 방향축성을 아로마틱의 약자인 A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방향축성이 다 깨어진 공명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명구조는 아주 불안정하다. 그래서 기호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명구조를 이렇게 많이 그릴 수 있더라도 공명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죠. 각각의 공명구조가 기호도가 동일한 경우는 공명구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명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공명구조를 많이 그릴 수는 있지만 이런 첫 번째 공명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명구조들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명구조를 많이 그릴 수 있지만 공명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명구조를 많이 그릴 수는 있지만 공명 에너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공명구조들이 기호도가 방향축성이 깨어진 공명구조이기 때문에 기호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향축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자, 방향축성은 이 제목 옆에 이렇게 쓰실래요? 고리화합물이 큰 공명 에너지를 갖기 위한 조건이라 쓰십시오. 고리화합물이 큰
공명 에너지를 갖기 위한 조건. 다르게 얘기해서 방향 족성을 만족하면 그 고리 화합물이 큰 공명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 족성에 관한 내용은 13장 챕터가 방향 족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세하게 폭넓게 다룰 겁니다. 근데 왜 1장에 넣었냐면 이 방향 족성의 개념 역시 크게는 공명 이론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공명 이론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 더 폭넓은 내용은 13장이 방향 족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챕터이기 때문에 13장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화합물이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어떤 화합물이 방향 족성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휘켈 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휘켈 규칙이 4n+2 규칙인데 그 휘켈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선행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세 가지 선행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선행 조건은 뭐냐면 일단 고리 화합을 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리의 구조가 반드시 평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리 내에 끊임없이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진 피오비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향적 화합물이 벤젠이기 때문에 벤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리 화합물이죠. 고리 화합물이고 파이그랍 3개가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피오비탈이 끊임없이 끊기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피오비탈 6개가 쭉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지려면 반드시 구조가 평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벤젠은 구조가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에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선행 조건을 최소한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선행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화합물은 비방향적 화합물이고 비방향적 화합물은 난 아로마틱이라고 해서 난 AR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파이그랍 3개가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비탈 6개가 나란히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근데 이 화합물은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리 화합물이 아니죠. 그래서 비방향적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얘는 고리 화합물인데 파이그랍 2개가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비탈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4개가 쭉 이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탄소가 혼성이 sp3가 됩니다. sp3이기 때문에 이 두 탄소에 피오비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고리 내에 끊임없이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탄소에는 피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얘는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얘는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면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13장에서 얘기해 드리는 화합물인데 이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고리고 그리고 파이그랍이 하나, 둘, 셋, 4개가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내에 피오비탈이 쭉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평면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피오비탈이 만약에 평면에 수직으로 있는 피오비탈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피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오비탈 간에 겹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선행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난 아로마틱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선행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이제 휘켈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휘켈 규칙은 파이 전자의 개수, 여기서 파이 전자의 개수는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입니다. 그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2개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n은 0을 포함한 정수입니다. 0, 1, 2, 3 이런 숫자를 넣었을 때 그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면 휘켈 규칙을 만족한다고 표현합니다. 휘켈 규칙까지 만족하면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아로마틱. 그리고 방향적 화합물은 쓰십시오. 큰이라고 쓰십시오. 큰 공명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향적 화합물이 벤젠이기 때문에 벤젠을 다시 보면 고리 화합물이고 구조가 평면이고 그리고 파이그랍 3개가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피오비탈이 고리 내에 끊임없이 피오비탈이 6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행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파이 전자의 개수가 이 빨간색 전자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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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입니다. 6파이 전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4n 플러스 2 휘켈 규칙에서 1이라는 값을 정수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휘켈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화합물은 방향식 화합물이고 방향식 화합물은 공명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큰 공명 에너지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선행 조건은 만족하는데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즉 4n개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4n개를 가는 경우는 안티 아로마틱이라고 해서 반방향족이라고 그렇게 분류하셔야 됩니다. 안티 아로마틱. 그리고 반방향족 화합물은 공명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공명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런 화합물입니다. 자, 세 가지 선행 조건은 만족합니다. 골이고 그리고 파이계랍 2개가 짝 지어져 있기 때문에 피오비탈에 하나, 둘, 셋, 4개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구조가 평면 구조입니다. 근데 파이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 2개, 4개입니다. 4파이 전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4n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은 파이계랍 2개가 짝 지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명 구조 그릴 수,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명 구조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명 구조 그리면 이런 공명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공명 구조 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명 에너지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안티 아로마틱은 공명 에너지가 없고 공명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명 구조 그릴 수 없다는 것은 딱 이 그림대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편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합은 이중결합이니까 제가 짧게 표현했고 이 결합을 제가 길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B라고 표현했을 때 A 결합은 전형적인 이중결합 길이를 가지고 B 결합은 전형적인 단일 결합 길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 에너지가 없는 공명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벤젠 같은 경우는 공명 현상 때문에 모든 결합이 다 결합 길이가 동일하다고 했죠.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사이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딱 이렇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이중 결합, B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A보다 결합 길이가 B가 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선행 조건은 만족하는데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도 아니고 4n개도 아닌 이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4n 플러스 2개도 아니고 4n개도 아닌 경우는 이 경우는 4n 플러스 1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학종이 바로 라디칼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종이 대표적인 화합물이냐면 이런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화합물은 세 가지 선행 조건은 만족합니다. 고리 화합물이고 구조가 평면이고 그리고 빨간색 그 파이 전자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비탈이 끊임없이 고리 내에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행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빨간색 파이 전자가 2개, 2개, 1개니까 총 5개가 됩니다. 5파이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난 아로마틱으로 분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침으로 어떤 화합물이 아로마틱이고 어떤 화합물이 안티 아로마틱이고 어떤 화합물이 난 아로마틱인지 이렇게 이 지침으로 판단하시면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지침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되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따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안중도를 판단할 때 아로마틱이 가장 안전하고요. 당연히 아로마틱이 아닌 화합물보다 아로마틱인 경우 큰 공명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아로마틱이 아닌 화합물을 또 나누자면 난 아로마틱이 있고 안티 아로마틱이 있는데 이 2개 판단할 때는 안티 아로마틱보다 난 아로마틱이 더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티아로마틱이 가장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난아로마틱 그리고 가장 안정한 화학종이 아로마틱 이렇게 안정도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따로 이렇게 필기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제 화합물에 적용해 볼게요. 적용해서 어떤 화합물이 아로마틱이고 어떤 화합물이 안티아로마틱이고 어떤 화합물이 난아로마틱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화합물 몇 개만 제가 밑에 나열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폭넓게 설명하는 내용은 13장이라고 했습니다. 13장에서 더 폭넓게 설명드리고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화합물만 몇 개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 화합물은 이렇게 파이기랍이 있고 그 옆에 탄소 양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내에 피오비탈이 3개가 쭉 나란히 이어져 있겠죠. 그리고 탄소 양이온은 피오비탈은 있는데 전자가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1개, 2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휘켈 규칙 4n 플러스 2 휘켈 규칙에서 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휘켈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로마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인 경우는 음이온을 띠고 있는 탄소는 비공유 전자상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상이 피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파이 전자의 개수는 2개, 4개가 됩니다. 4파이 전자이기 때문에 4n개죠. 그래서 얘는 안티아로마틱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반방향적. 자, 그래서 이 화합물을 설명했고, 그죠? 4파이 전자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화합물은 자, 음이온을 띠고 있는 탄소는 비공유 전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유 전자상이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가 2개, 6파이 전자가 되죠. 그래서 아로마틱이 됩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인 경우입니다. 양이온인 경우는 비공유 전자상이 없습니다. 비어 있는 피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의 개수는 이게 빨간색 2개 이렇게 4개죠. 그래서 4파이 전자이기 때문에 4n개입니다. 그래서 반방향주의 됩니다. 그래, 벤젠은 얘기 들었고요. 자, 이 화합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은 이 공명 구조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테두리 고리를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테두리 고리 보시면 파이그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짝 지어져 있죠. 그래서 피오비탈 밑에 그림처럼 피오비탈의 10개가 쭉 이렇게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몇 개입니까? 2, 4, 6, 8, 10, 10파이 전자죠. 그래서 4n 플러스 2 휘켈 규칙에서 2라는 정수값을 넣게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휘켈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화합물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왼쪽을 피리딘이라 부르고요. 오른쪽을 피롤이라 부릅니다. 자, 피리딘 같은 경우는 벤젠에서 탄소 6개 중에 하나를 질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파이 전자, 벤젠처럼 이 빨간색 파이 전자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비편제 전자입니다. 그 숫자가 벤젠처럼 2개, 6개입니다. 6파이 전자이기 때문에 휘켈 규칙을 만족하는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질소가 생략된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이 있는데요. 이 비공유 전자상은 얘는 공명하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밑에 그림처럼 이거 여러분 교재에 이 sp2인데 이게 잘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sp2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얘는 sp2 혼성 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편제되어 있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명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전자, 파이 전자 6개만 공명에 참여하는 또는 방향 족성에 참여하는 비편제 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파이그랍 2개가 짝 지어져 있고 파이그랍 옆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은 밑에 그림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개, 6개이기 때문에 방향적 화합물이고, 그리고 중성인 산소는 비공유 전자상이 한 쌍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쌍은 얘는 공명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내었죠. sp2에 속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한 쌍은. 그래서 얘는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내에 끝낼 텐데 뭐 심화라고 표시된 이 박스 안의 내용 보십시오. 이게 31페이지. 자, 이 내용을 왜 심화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오늘 혼성 오비탈 이론 설명드릴 때 어떤 A라는 원자가 혼성이 sp3냐 sp2냐 sp냐 판단할 때 입체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입체수가 4면 그러면 sp3, 입체수가 3이면 혼성은 sp2, 그리고 입체수가 2면 혼성이 sp입니다. 이때 입체수를 판단할 때 비공유 전자상은 입체수에 포함을 시켰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상이 입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고,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심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공명 이론 설명드릴 때, 자 보십시오. 파이그랍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으면 이 비공유 전자상을 갖는 원자가 비공유 전자상이 한 쌍을 갖든 두 쌍을 갖든 세 쌍을 갖든 한 쌍만 밑에 그림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어지게 되면 공명이 가능해지게 되고, 공명이 가능하면 화합물이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피오비탈에 있다는 것은 피오비탈 하나가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피오비탈이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피오비탈에 있어야 나란히 피오비탈이 이어지면서 공명이 가능해지고, 공명이 가능해져야 화합물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은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지침으로 입체수로 혼성을 판단할 때 이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은 입체수에서 빼셔야 됩니다. 포함시키지 말고 입체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비교를 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의 화합물과 밑에 화합물을 이렇게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자, 밑에 경우는 음이온을 띠고 있는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결합 전자쌍까지 해서 입체수, 전자 그룹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sp3가 되죠. 그래서 sp3를 제가 나타낼게요.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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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이렇게 3인체 구조였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은 다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음이온을 띠고 있는 탄소인데 바로 옆에 파이결합을 가지고 있는 카본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3쌍 중에 한 쌍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피오비탈에 있어야 공명이 가능하고, 공명이 가능해야 화합물이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은 나란히 이어져 있는 피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피오비탈 하나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입체수를 판단할 때 얘를 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4가 아니라 입체수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성은 sp3가 아니라 sp2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해볼까요? sp2, sp2, sp2 이렇게 삼각평면 구조입니다. 그리고 삼각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피오비탈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피오비탈이 나란히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하고 밑의 경우 차이점 비교해서 이렇게 꼭 정리하십시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여기 오비탈을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음이온을 띠고 있는 질소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수가 결합 2개고 비공유 전자쌍 2쌍이니까 입체수가 4, 그래서 sp3가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똑같은 음이온을 띠고 있는 질소지만 비공유 전자쌍 2쌍 중에 한 쌍은 파이결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얘는 비편제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피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입체수에서 빼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3이기 때문에 sp3가 아니라 이 경우는 sp2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이 2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얘는 입체수가 여러분 음이온을 띠고 있는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결합을 3개를 해야 되니까 수소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sp3입니다. 근데 이 경우처럼 파이 결합 바로 옆에 있으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편제화가 일어나면서 화합물이 안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입체수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수는 1개, 2개, 3개, 그래서 sp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화합물은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이 화합물 설명할게요. 자, 이 빨간색 전자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p-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파이 전자고 그 숫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방향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비공유 전자상이 p-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혼성을 판단할 때 얘는 입체수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수는 1개, 2개, NH 결합까지 해서 1개, 2개, 3개니까 sp3가 아니라 sp2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밑에 화합물은 이 비공유 전자상이 얘는 공명하고 상관없습니다.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sp3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화합물이 피롤이고 퓨란이라 부르는데 이 두 화학종의 혼성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이거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공유 전자상을 두 쌍을 가집니다. 중성인 산소는. 근데 한 쌍만 이렇게 p-오비탈 나란히 이어져 있는 p-오비탈에 속해져 있는 전자고 그 숫자가 6파이 전자이기 때문에 방향조 화합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입체수가 하나, 둘, 3개니까 혼성은 sp2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그림에서 이 비공유 전자상은 sp2에 속해져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sp2에 속해져 있는 편제된 전자고 나머지 이 왼쪽에 이 빨간색 비공유 전자상은 공명에 참여하는 또는 방향 족성에 참여하는 비편제 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특히 공명 이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명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명 이론은 그냥 대충 눈으로 보지 마시고 공명 구조를 하나하나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직접 전자의 이동을 화살표로 나타내면서 공명 구조를 각각 다 그려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화학 현상을 설명할 때 제가 좀 편법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공명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공명 구조들은 다 하나하나를 다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하나하나를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복습을 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카톡 또는 문자로 질문을 주십시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